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18세기 중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이 대재앙은 만성절에 일어났고 신은 언제나 최선의 세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신정론을 기반한 세계관이 지배하던 그 시절 신학자들은 신의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사상가 볼테르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찌 신의 뜻이냐고 묻죠. 훗날 사가들은 이 리스본 대지진이 신의 징벌인가를 두고 당대 사상가들이 벌였던 논쟁을 근대의 시작이었다고 평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로 그렇게 넘어간 거죠. 자유한국당 유호의 최고위원이 포항지진을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 시민이 천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논리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느라 포항 시민이 재해를 당한 셈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상이 대한민국 보수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에게 근대는 아직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까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뉴스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또 인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요. DMI라는 곳입니다. 이 DMI는 다스 납품업체인데 자동차 시트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라는 건데요. 또 이 DMI는 설립 이후에 흑자 경영을 해오다가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 케이스죠. 예. 네, 그렇죠.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100만 원에 어떻게 600억짜리 다운을 매입했느냐. 알고 보니 100만 원에 매입했더라.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흑자를 내다가 바로 직전에. 네, 인수 직전에요.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뒷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적자가 나도록 다스에서 물량을 주지 않았거나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스가 이제 실소유주 논란을 펴할 수 없으니까 이시영 씨에게 비밀리에 승계 작업을 하던 것들이 지금 들키는 와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16억이었던가요 그때? 예.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예, 16억을 상대적으로. 한 번 주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계속 불려서 전환사채나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몇 조를 만들어서 삼성 전체를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재벌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 다스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재벌 2세, 3세 혹은 뭐 4세에게 회사를 하나 세우게 한 다음에 그 회사에게 그 재벌에서 일감을 계속 몰아주죠.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등치를 계속 키워서 결국은 본사를 거꾸로 먹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 방식으로 거론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수출하게 되면 그 운송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원래 다른 회사가 하던 거를 빼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수출 운송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요. 그러면 글로비스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오른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거나 주식 교환을 통해서 현대차의 지배 주주가 되어 간다. 뭐 이런 방식인데 재벌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핵심 업체를 인수할 때요, 다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실무 작업을 지휘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인수가 끝나면 다시 다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경영 목표를 결정하는 일 등에 있어서 다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여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다스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에게 승계되고 있느냐. 예. 당연히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소유주는 물려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JTBC 보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승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승계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들켰습니다. 네, 지금 다 모서리 들켜가. 비밀리라고 하긴요. 비밀리에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이 모든 건 사실은 140억 때문이에요. 이 140억을 포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140억을 계속 파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140억을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의 끝없는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5년, 6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관련된 혐의로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동시에 자신과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도 함께 돈을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신은 돈을 전달하는 게 임무였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JTBC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배달 사고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배달 사고일 수 없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사실 정치 보복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복심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개개인들이 보복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꺼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구 질렀거든요. 누구 심령 수사들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공동체를 해친 중대한 범죄가 있느냐.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입보도 처벌하는 거고요. 네,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미워도 처벌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영장은 다 법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재 시민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여기 대응할 때 끊임없이 정치보복, 보수 정당뿐만 아니죠. 조정동도 계속 정치보복을 되뇌이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수 정권 한 10여 년 하는 동안 지상파들도 자기 입맛대로 장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논리만 주류 미디어에 계속 등장하니까 자기들 프레임에 자기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으로 스스로 뉴스 찾아보고 스스로 뉴스를 전파하고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이 한 10여 년간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악하게 된 미디어 거기에 둘러싸여서 진화의 시간을 보수가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서 이럴 경우에 검찰도 계속 때리잖아요. 끊임없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컨트롤해서 하명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여든 야든 민정수석도 잡잖아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걸리면 걸린 대로 다 촉촉 수사해버리겠다. 네, 정무수석.
정무수석이죠. 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은 예,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조국 민정수석, 정무수석, 네, 전명환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 10년간을 보수 정권을 겪으면서 검찰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면서 검찰이 깨달은 바, 이거 검찰의 방식인 거죠. 여기서는 여든 야든 국정이든 검찰이든 무슨 청와대든 족족 다 수사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정권의 부담이 되라고 조중동을 통해서 혹은 뭐 검찰의 부담을 느끼라고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보복 하병수사 막 검찰도 공격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청와대가 부담 느끼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검찰은 점점 약이 오르고 이런 보복 정치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자기들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문화 지체를 따라잡지 못하면 앞으로 보수 오랫동안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통한다는 거, 단순히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해가 돼요. 제가 말한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만은 다음 뉴스는요. 네,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대표가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에 국회 특수활동비로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홍준표 대표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4천, 5천 정도가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 예전에 판공비라고 불렀어요, 이거. 판공비라고 불렀는데, 뭐 국회 대책비라고도 하고, 여하간, 지금 뉴스의 흐름에서 얘기하자면 특수활동비죠, 이게. 예. 특활비, 판공비라고 불렀던 돈인데, 이거가 국회 운영위원장, 이게 나온단 말이죠. 네,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거든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고 홍준표 대표가 2008년 9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근데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김진태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시 후보가 홍준표 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판공비 일부를 집에 가져간 건 문제 아니냐. 이 워딩은 김진태 의원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공비요, 말하자면. 이 판공비에 대해서 집에 가져간 건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당황했나 봐요. 토론회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치 자금으로 쓰고 남은 개인 돈은 집에 가져갔다. 이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그때 이제 판공비하고 개인 월급하고 막 섞어서 쓰다가 남은 돈은 이게 개인 돈이니까 섞어 썼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해명이 꼬이게 된 게요. 이 네. 홍준표 대표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성원정 리스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2015년 당시의 일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처음부터 그렇죠. 발이 꼬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억 2천 그때 당시 이제 그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기탁금 1억 2천이 어디서 났느냐.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를 해명을 하던 와중에 끝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판공비 일부를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당내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8, 9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겠죠. 어쨌든 이 특활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그로부터 7개월, 8개월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뭐냐면 한 4, 5천 나오는데 그중에 정책위 의장에게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 주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주고 원내 부대표단에게 10명에게 격월로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매월 500만 원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하고 나면 이 합이 2,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00만 원, 5천만 원이면 2,300만 원이 비는 겁니다. 그 비는 거를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였던 당시 원혜영 의원이 나는 못 받았다 해버리니까 돈이 비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매달. 그래서 이 말과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맞물리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안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 판공비
중에 일부를 원내대표한테 줬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가 아니라 그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냐는 6개월, 7개월 전에 대선 후보 토론 때 김진태 의원의 지적하고 맞물려서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갔나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되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7개월, 8개월 전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아직 기사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자들이 곧 묻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위기입니다. 김 대표. 다음 뉴스는요. 네, 한겨레 21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각된 직후에 국정원과 경찰 핵심 인물 10명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12월 11일부터 엿새 동안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했는데요. 그런 다음 서로 다른 500개가 넘는 번호를 통해서 총 3,300여 번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청와대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시절에 여러 가지 통화를 했다라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이아무개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 나오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서요. 네, 청와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커넥션이 있지 않겠냐라고 당시도 이야기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울증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예. 왜냐면 한 달 전쯤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로 입을 맞추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 국정원 여직원한테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책임지라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발표를 하죠. 중간 수사 결과. 심지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네. 그리고 곧 이어서 국정원에서는 고소고발을 하죠. 예.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요.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공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년의 순서대로 주르륵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거를 짜지 않고 어떻게 했겠냐. 이 사실은 저는 이게 아주 큰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그랬다는 얘기는 당시에 청와대, 경찰, 국정원이 명백하게 대선에 개입한 거거든요. 선거 개입. 요 선거 개입 건만으로도 큰 건이 됩니다. 이 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찰과 새누리당이 각각 한 몸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특정 사건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중간에 근거 없이 해버리고 국정원은 거기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고 대선 후보는 거기에 맞춰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하냐면 제가 아직도 거의 6년치 3도 노출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요. 이렇게 거대하게 선거 개입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저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네, 당시 청와대 인사 중에 가장 통화가 많았던 사람이 이달곤 수석이었는데요. 차문희 2차장과 엿새 동안 6차례 통화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라는 거고요. 전화가 스스로 통화했나요? 뭐 모른다고 하겠죠, 다들. 네. 자, 이거 수사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고요. 네,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한 번 수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 사람들은 뭐 혐의를 턴 적이 있거든요. 네, 공소시효도 끝나서 예. 사실 제가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저는 아직도 재판 받고 있어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자, 그건 그렇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예. 제목을 2개 읽고 짧게 문표하고 지나가죠. 네, 그러시죠. 5.18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증거라면서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BS가 보도를 했는데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북한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진첩은 기무사의 비공개 사진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5.18 이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하는 프레임, 이 프레임은 그냥 우발적으로 혹은 뭐 누군가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 군 혹은 뭐 국정원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탈북자라고 정체를 모를 사람이 나와서 TV조선에서. 종편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종편에서 그런 주장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쓰였던 근거 자료로 하며 나왔던 사진이 이게 이제 기무사 비공개 사진첩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당시에 군이 찍은 사진, 뭐 보안사가 찍은 사진이 이 민간인에게 제공됐다는 건데 이거 뭐 지만원 씨가 기무사에 침투해가지고 뺐을 리도 없고요. 자신의 해명이 있는데요. 해당 사진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군 기록을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건데요. 어떤 언론사인지 변호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힐 수가 없겠죠. 언론사에 이게 없을 테니까. 처음 나온 사진인데. 그러니까 북한 사주서를 주장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혹은 뭐 한 사람의 극우 인사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유포하려고 했던 공작 중의 일부였다라고 저는 보고 이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꽉 차 있는 걸로 아는데 기억해뒀다가 제가 앞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주장할 예정입니다. 예.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주세요. 네, 국방부 5.18 투기 같은 경우에도 37년 만에 본 문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만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5.18 단체에서도 모르던 사진을 어디서 언론사에서 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소식만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까지 추수감사절 휴가 보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라는 리조트를 가게 되는데요. 오히려 참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협의되지 않은 트위터를 써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위터에 대해서는 참모진들이 인터뷰를 따로 몇 번 했어요. 예, 언론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팔로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 트위터대로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도 풀려난 농구 선수를 공격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서 명품을 훔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UCLA 농구 선수 있는데요. 그 선수들을 향해서 그냥 감옥에 뒀어야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중에 아버지 중 한 명이요. 트럼프 대통령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국가원수가 어떤 큰 일을 하고 그중에 일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선수 아버지가 트럼프 한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풀려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실 이렇게 개개인을 상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이거는 동장 정도만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에요, 진짜. 속 좁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정말 드러나는 게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미국 국무부, 우리로 치면 외교부죠. 외교부에 수많은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외교부 관료들이 최근에 정면으로 트럼프를 비판했어요. 이 자리를 채우라고 도대체 뭐 하냐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나만 중요할 뿐이다.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자리를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내부 고발하신 분이죠.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모십니다.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김기현 전 부이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밝혀졌죠. 다금바리 아이디를 사용하신. 그리고 이걸 최초로 세상에 보도한 KBS 파업 중인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파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KBS 기자들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다금바리 선생님에 대해서 격려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요. 예. 휘발유 아이디 소나무. 제가 듣기로는 다음에서 활동하던 소나무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격렬하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양심을 걸고 북한에 대한 대북 심리를 했지 우리 국민한테 심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댓글을 우리 한 요원들이 전체 그 격렬한 게 아니고 네. 이 격렬하게 한 사람들은 아마 부분적으로 제가 해서 말을 않지만은 분류돼 있어요. 아마 분류? 그 분류.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댓글 한 사람과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뽑자. 우리끼리 뽑자? 우리끼리 인원을 뽑자. 그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댓글을 정치 댓글 단 거지 우리 10년단 요원 전체가 이 정치 댓글 단 게 아닙니다. 저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거 막 칭찬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정부 선풀이죠. 네.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팀과 그게 아니라 야당을 공격하고 뭐 야당 그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런 댓글을 다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렴풋이 예. 그 야당을 비하한다는 그 눈치를 채고 소문을 알았지만은 예. 저는 제가 안 하니까 아하. 그걸 모르죠. 통상적으로 그때 몰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포도가 있어요. 분포도. 심리도, 국방, 예. 군사, 어허. 안보, 예. 한미동맹, 예. 기타. 아, 담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코드를 그 10년 코드가 나눠 있죠 이렇게 분류가 거기에 입각해서 있는데 예. 이 이제 사건 그 분류에 들어가지 않은 정치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마도 그 당시는 이제 그 조직에서 소문이 예. 나오기는 저는 이제 경기를 하니까 예. 주로 정치 댓글은 그 이제 일단 별동네라나 별동대가 따로 있었다. 그런 용어이 많이 한다는 걸 들었는데 예. 저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알았죠. 터지고 나서니까. 근데 그 일부 요원들은 그야말로 정책 측면 지원을 한 거이지 야당한테 그 뭐 비한다든가 특정 정치를 비한다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당시에는 모르셨고 예. 별도의 팀이 존재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팀이 존재했다. 그래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군요.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내에서도 안에 내에서도 성분을 분류를 하는 거죠, 약간. 일단 제가 뽑아놓고 성부를 아니 직원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 60명 출발했으니까 예. 거기 보강될 때도 쭉 보면 들어온 걸 따라서 이제 인원의 성향을 좀 분석하는 거죠. 예. 저 사람 반항성이 있다, 없다. 아, 사이버 사령부 내에 이 심리전단 안에서도 다시 성분 분석을 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정치 댓글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어렴풋이 눈치를 어떻게 채셨어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아침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하죠. 예. 검색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디가 눈에 튀는 아이디가 나온 거 저한테. 예, 우리 아이디가 나왔는데 거의 아는 아이디가. 예. 근데 뭐 전라도띵 황호새끼. 전라도 허무새끼라는 거를 아는 아이디가 쓰고 있더라. 많이 보이는 아이디가. 예, 예. 이거 혹시 우리 요원들 아니나 그 의심을 맞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걸 다 우리 요원들이 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네. 매우 노골적인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그런 매우 노골적인 아주 저질의 댓글을 다는 요원들은 별도로 또 아주 있었다. 별도로 좀 관리가 돼 있었고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댓글. 일반적인 댓글 예를 들면 이제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네. 4대강이라든가 근데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것도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이제 하신 거라서 군이 예. 청와대 정책을 홍보하실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표정이 또 저는 그래서 김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백하시기로는 네. 본인도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나 다만 이제 확실히 분명히 해둘 것은 구분해야 좀 것은 구분이 좀 필요하고 또 필요해요.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국방부의 어떤 논리라든가 군의 논리를 이제 그 작업을 하신 거죠. 최초에도 정책 측면이라 했지만은 군사, 예, 국방, 예, 한미 군사 동맹 예, 그런 내용만 정책 측면을 하는 거지. 예. 우리가 4대강 뭐. 4대강이나 뭐 예교나 그런 저 정책 측면은 본래는 내용이 없었어요. 원래는 안 했는데 없는데 점점점 그게 그것이 들어왔으니까 보니까 점점 퇴색에 간 것을 이유를 보니까 계속 저쪽에서 불러요. 저쪽이라 하면 청와대요? BH에서. 청와대. BH 부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마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점점. 오다를 받아갔지 않았느냐.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군과 관련된 군 정책 관련된 댓글만 달았는데. 그렇죠. 제가 그 보를 쓰니까 팩트가 나오면요. 네. 국방, 네. 군사, 안보, 네. 거기다가 한미 군사 동맹. 요 영역만 하다가. 예, 하다가. 점점 일반 정책까지 넘어가기 시작했다. 네. 근데 그게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몰랐죠. 예. 보고서를 내가 그렇게 쓰니까. 네. 근데 그것이 내용을 사후에 밝혀진 걸 봐가지고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랐군요, 서로는. 네. 그리고 네. 나한테 모 사령관이 네.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을 기한을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이 터지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일부, 그러니까 아주 내밀하게 진행된 거군요. 그러니까 사령관도 모르게 네. 일부 저쪽과 라인을 꽂아서 했지 않냐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희 사령관님께서 진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김 선생, 김광진 그런 정치인 안 했으면 좋겠어. 김광진. 예. 그거 안 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야당 국회의원 공격하고. 네, 안 하지 했으면 좋겠다. 정치에 오래된 사항은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 요 사람을 했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선발된 인원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일을 하는 사람만 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네. 이거 뽑대 인원 선출해가 우리 인원이 조직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일가 업무 시간 좀 파트했죠. 저는 지원 업무, 네. 또 검색 업무, 네. 작전 업무, 미디어 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작전 업무를 담당한 30명이가 했지 않나. 그 30명을 어떻게 선발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요원들인데 예. 그 안에서 어떻게 뽑았냐 이거죠 다시. 아무래도 이제 충성심이 좀 높아 보이고 말하자면 김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된 게 이제 우리 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편을 뽑아야 된다라는 맥락도 말을 잘 듣고 이제 어떤 쓴소리를 내지 않는 요원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대, 그러니까 530 심리전단 안에 조직이 이제 1과 1대, 2대, 3대, 5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2대 그 조직이 그런 어떤 매우 전문적인, 제가 궁금한, 거기까지는 이제 알아듣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리전단에 이제 뽑혔다는 자체가 그런 충성심이나 이런 거 확인된 다음에 온 건데 그 안에서 다시 어떻게 뽑았냐는 거죠. 김 선생님 모르시는 거 보면 본인은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조직을 모르니까 조직이 만약 100명이다. 네. 그럼 100명이 있으면은 10년을 수용하게 해서 세부 내용도 있죠. A, B, C, D인데 B 직원들. 네. B 직원들이 이제 거기 좀 많이 관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통상적으로 이 보고서 쓸 때는 네. 국방, 군사, 안보, 한미 군사 동맹을 썼는데 어떻게 그 청와대 보고할 때 그런 보고서 나왔냐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코드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보고서를 쓸 때 보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작업했지? 제가 궁금한 건 그 30여 명의 이 팀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선발했냐 이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은 왜 못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저는 그게 높은데 못 가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험을 본 것이 봤다거나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 2대의 그 조직원들이 예.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 혹시 2대 대장을 필두로 해서. 무슨 뭡니까? 특별청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안에 특정 지역만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대학만 선발한다든가 근데 그 당시 볼 때 예. 그 작전 담당하고 우리 이제 단장하고의 그 요원들 면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면담을. 면담을 쭉 관찰해가지고 네. 여기는 보안 유리 되겠다.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도 뭐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뽑지 않는다는 거 알겠는데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 선발하는데 네. 선발은 제가 그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혹시 그 지역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분만 뽑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육사 출신만 뽑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디 후배들만 뽑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팀은 가만히 보니까 주로 이제 눈을 쭉 보니까 예.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세요.
이제 좀 지역도 많이 고려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10분째.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만 골라낸다든가, 뭐 특정 출신만 특히 골라낸다든가. 이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알겠습니다. 단편지를 말하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주로 선발해서 그 지역에게 그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쓰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시킨 거잖아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예. 아주 그런데 사악한 제가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댓글은 정책 측면 전환한 것은 있지만은 정치 댓글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부각된 걸 보고는 내가 놀랐어요. 그것은 아마 은밀히 이 다른 BH하고 협조를 했지 않냐. 왜? 그걸 아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만들면은 누가 승인해주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지. 그렇죠. 뭐다 이걸 보고 합니까? 그 정치인들 그 누트나게. 네. 신변도 아닌데. 네. 그럼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 정황으로 봐서는 반드시 뭐 김강진이나 야당 의원들 폄하한 것은 오다를 받았고 했지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 오다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혹은 심리전단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치댓글을 단 게 아니라 정치댓글은 본인의 경험상 틀림없이 청와대 오다에 의해서 실시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청와대를 아따 갔다 하는 내용을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장관님을 무시하고 지휘체계를 무시하면서 PH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PH에서 누가 불러서 거기를 갔다. 가서 무슨 회의를 했고 무슨 오다를 받아왔다. 그분들이 깨끗하게 양심선을 좋겠으면 될까. 현 단계에서는. 그래야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이걸로 혼란이 안 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 중에 오늘 제가 질문 하나 거의 10분을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출신들을 골라가지고 특정 지역을 공격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김석중 씨. 네. 김석중 씨가,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네. 그 김석중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죠? 예. 의혹을 제기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물론 가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황 자체는 중간에 전입을 온 분이고 이분이 네네. 전입을 와서 그런데 그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다른 곳으로 잠깐 교육 갔다 왔죠. 예,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이분이 쓰던 컴퓨터를 그냥 두고 제 방에 방치해놓고 갔죠. 압수수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자료가 잔뜩 들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이분이 보니까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청와대 문건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김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를 이제 했다. 예.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 CD를 가지고 와서 예. 저한테 형님이라고요. 형님, 내가 작성하는 보고서 이 안에 많습니다. 그게 무슨 보고야?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가 많다. 그게 무슨 보고야? 청와대 보고한 용의가 많다고 그래요. 그 CD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보고를 하라고. 그냥 보고하지 않겠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끝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내부 고발자로 지목이 됐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분을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받았지만은 그 이전까지도 조금 행동이 좀 부실했어요. 업무가 좀 나태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나태하다 보니까 제보자가 아니냐. 그리고 어명을 받아가면서 저는 대구 가서 죽는까지는 모릅니다. 가기 전에 50일 동안 거기서 인간 이하 취급받았죠. 그 안에서. 대갑질 받았죠. 사병들하고 같이 가둬놓고 규정도 없는 거 혼자 있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건의했죠. 저분도 한 인격체니 일단 죄를 지었으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합시다. 그러나서 여기서 교육을 쉽게 쓰든가 보내는 거 해야지 저렇게 막무가내 가둬놓으면 인권을 무시하고 가둬놨죠. 가두는 거 아니라 좀 심한 말이지만은 그 병사들 같이 놔둔 거지. 간부인데. 간부를 병사들하고 따로
아니죠. 소개하고 건물 출입구 옆에 안내 데스크에 예. 가둬놨어요? 예, 사병들하고 사실상 이제 가둬놨다는 표현은 좀 뭐 그럴 수 가장이고. 있겠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속된 말로 좀 찍혀서, 예, 그래서- 그래서 네. 구석에 처박아 놨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처방하는데 지금도 기분 나쁜 게 내가 몇 번 갔어요. 네. 가서 이 사항은 빨리 해결하자.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그러면서 아니고. 이제 협박하고 회유하고 겁박하면서 음. 너가 이거 있을래? 너 대구로 갈래? 아니, 다른 데로 갈래? 그런데 그분한테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그분한테 조심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함을 안 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니 너 가니 비 오는 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술 먹지 말고 네. 그리고 밤에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갓길 가지 말고. 갓길 가지 마라.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직감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지. 직감으로요? 예. 과거에 혹시 계속 이제 방첩 관련 일을 하셨으니까, 첩보 일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혹시, 이 죽음은 이상하다,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내가 선별해서 충고해 준 거죠. 뜬금없이 전술 가는 사람한테 왜 갓길 다니지 말고, 밤에 다니지 말고. 아니, 제가 또 양심선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돌았어요. 그럼 또 누가, 암만 그 사람이 민주국가에도, 암만 좋은 것도 반대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반대파 해코지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죠. 그러니까. 네. 그런 주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걸 더 은폐하는 세력들이 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그걸 나가면 자기 합리 안 되잖아요. 입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최고의 가능성을 내가 열어놓고 말하는 그런 거죠. 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예. 갓길 다니지 마라, 예, 밤길 밤길 다니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예.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술을 한 잔 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확인은 안 되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술 마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길에 갓길, 그러니까 밤 10시에 예. 예, 국도변을 걸어 가시다가 예. 그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국도변을 걸어 가시다가 이제 차에 걱정하신 다쳐서. 대로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를 제한시켜 놨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면, 고향 사람 만나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갓길 가지 마라. 거기 산에 혼자 가지 말라고요. 산에 혼자 가지 마라. 네. 뭐 아시는 게 있나 본데 과거에 의심 가는 사건들이.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를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서 예. 지금 경찰 얘기로는 근데 이제 경찰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게 헌병대가 수사를 담당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건 다음 날에 네. 이제 군무원이 숨진 사건이니까 네. 헌병대가 현장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인계가 된 거죠. 헌병대 쪽으로. 예, 경찰이 이제 당일날은 사건 당일날은 이제 당연히 신고 접수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헌병대가 인계를 했는데 예. 하양에서 대구 방향 국도 편도 2차선에서 네,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지금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밀착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가 있는데 그 해당 국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 자체가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인도가 없는 2014년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그래서 인도가 없는 국도를 이제 걷다 보면 보통 이제 잘 안 걷는 길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잘 안 걷는 그런 국도였는데 거기를 이제 걷다가 이제 그 사고 차량이 이제 사고가 근데 난 이제 이것도 다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국도 한가운데를 이분이 왜냐면 그 인근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다. 인도가 없는 길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인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 한가운데로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다가 차에 받쳐 사망했다라고 예. 얘기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예, 거기에 이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김기현 선생님,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뜨거워. 바른정당
이연속 2위 최고위원. 네. 당대표를 1년 새에 두 번을 뽑았는데. 투탑. 두 번을 뽑았는데 두 번 연속으로 2위를 하신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하태 하태경입니다. 첫 번째 최고위원 때보다는 득표율이 낮죠? 낮죠. 근데 이제, 뉴스공장 덕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대선 후보랑 붙었는데. 네. 4분의 1 득표. 예, 뭐, 지난번에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도 있고, 뭐 해서 제가 명실상부한 투탑이라고 이야기는 못 했는데, 이제는 물론 쪼그라진 정당이긴 하지만, 개혁 보수의 투탑. 자, 투탑인데 당은 절반으로. 절반으로.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만난 이후로 적어도 국민의당에서는 예. 안철수 대표가 통합으로 가는,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로드맵을 확실히 정했나 봐요. 예, 글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한테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건 정말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한다. 선거연대라는 건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예, 후보를 낼 때 연대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선거를 한다.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합당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이제 우리 당에 합당론자도 있습니다. 지금 11명 중에 몇 명이 합당론자입니까? 정확히 이건 다 모여가지고 국민의당 합당 문제 논의는 안 했는데 한 3-4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서너 명. 합당. 반드시 합당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네. 기호 3번을 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회에 저하고 유승민 대표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도 합당을 전제로 우리가 이 국당과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고 이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 안철수 대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탑다운 방식인 것 같아요. 안철수, 유승민 만나가지고 전격 합당 선언을 하면 누가 뭐 어떻게 할 거냐. 나갈 사람 나가라. 원래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내부에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일단 안에서 합당 결사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럼 불 끄는데 시간 다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불을 안 끌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그 박지원 전 대표나 이 정치 고단수이기 때문에 이 호남 민심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뭐 네 마음대로 해라 할 테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격 합당 선언 이런 거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선거연대까지만 하고 그 다음 것은 상황을 봐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끝장 토론을 한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예. 오늘 끝장 토론을 했는데 접점이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예. 합의 결론이 어렵겠죠. 예.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다가 끝나겠죠. 그런데 대략 지금 새는 합당의 반대파가 숫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국민의당 내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쪽이 20명이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여차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 탈당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분당 수준이죠. 반반이니까 거의. 반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분당하겠다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결국 분당을 하던 탈당을 하던 그런 숫자가 말은 많지만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 일부 나가도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탈호남하는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일부 어차피 말 안 듣고 자기하고 계속 반기를 들고 탐탁치 않아 하던 사람들은 나갈 테면 나가고 그래봐야 크게 숫자 없을 테니까 나머지 한 10명 정도 나가더라도 한 30여 명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그렇게 보이죠. 제가 요즘 역할이 국민의당 구당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중재안을 낸 거예요. 안 대표 쪽이랑 소위 말하는 뭐 비안 반안 계열이랑 그래서 이제 어떤 중재안을 내셨죠?
선거연대를 하자. 네. 이거 합당 아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듣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이게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박지원 대표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신 게 아니 합당 파트너로 바른정당 있고 거기 사실상 뭐 우리 당 지도부를 대변하는 제가 합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의총석상에서 그럴 거예요. 반드시 합당하자는 건 아니다. 근데 연대를 강화하자는 거다. 그렇게 말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안 대표 부근에서 나오는 거죠. 네. 부근에서 나오는 거고 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니까 여러 목소리 수렴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의총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이 대표는 자기 이야기를 먼저 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렴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태경의 중재로 선거연대 정도로 일단 하는 걸로.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어디 YTN인가 어디 인터뷰를 보면 그 선거연대는 그럼 반대합니까? 선거연대는 할 수 있지. DJP도 선거연대고. 근데 연대와 합당은 다르다. 선거연대 합당.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당 내에 선거연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제부로 사라졌어요. 공식화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도부도 끌고 나가지. 네. 저기서 대립을 더 심화시켜가지고 야 계속 싸우자. 제가 안 대표이고 안 대표 측근이면은 물론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초반에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불을 꺼야 된다 내부에. 왜냐하면 이걸로 확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합당파 이겼다고 쳐요. 우리가 합당 안 하겠다는데. 그때가 되면 또. 그때가 아니라 오늘 내일 뭐 이번 주에 합당 결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합당 좋다 합시다.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25명이 나갔어요. 15명 남았어요. 15명 남았는데 합당하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네. 한국당하고도 정치는 생물인데 네. 홍준표 날라가고 네. 이제 보수에 아무도 없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보고 당권 잡아라. 이러면 우리 그냥 점령군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이지만. 있죠. 홍준표 대표가 요즘 막 활동비로 스텝이 꼬이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특활비. 네. 특수활동비를 처음에는 국회 운영위원장 있을 와이프한테 특수활동비를 줬다. 남는 거를. 그러다가 어제는 페이스북에 그 특활비로 준 게 아니고 월급 남는 거로 줬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월급으로 주면 현금으로 안 줘요. 계좌로 들어갔다 계좌로 들어가지. 특활비는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월급을 현금으로 줬다. 이거는 국회의원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비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로 와이프한테 줬다 한 거를 월급으로 준 거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좀 더 제가 보강 설명을 하자면 홍준표 대표 여기 안 계시니까 본인이 이제 특활비 판공비라고 불렀죠 그때는. 네, 판공비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판공비는 영수증이 있어요. 근데 특활비는 영수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몫으로 나온 판공비, 그 판공비 한 4, 5천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집에 갖다 준 거 아니냐라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다가 남는 거는 내가 월급하고 섞어 썼기 때문에 집에 갖다 줬다. 집에 갖다 줬다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뭔가. 김진태 의원도 뭔가를 들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 자리에서는 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섞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섞어 쓸 수 없다. 월급이라면 통장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비니까 아무리 이제 계산을 해도 야당 원내대표 한테 줬다고 했더니 야당 원내대표 당시 했던 원혜영 대표 난 받은 적이 없다. 의원이. 그렇죠. 부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빕니다. 그게 운영이라는 상임위잖아요.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원장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특활비가 있으면 간사들한테도 얼마씩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폭탄선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딴 게 아니라 폭탄 아니기만 해봐요. 국회 특활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아예 폐지를 하죠? 아예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활동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저도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 이제 특활비를 국회에서 제가 받잖아요. 네. 받으면 어떤 때 주냐면 뭐 새롭게 특위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추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죠, 국회. 네, 그러면은 그 간사들이나 할 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꼭 보스가 밑에 사람 주듯이 네. 아이 수고했어. 네. 아니, 같은 국회의원끼리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밥 먹으라고 하면 가서 밥 먹죠. 우리 밥 먹죠. 예. 뭐 그렇게 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기분이 나빠서 안 받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부하겠다. 이제 이거 보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 특활비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정세균 의장님이 뭐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는 의원들 이름 나오니까 불쾌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라 그 의장님 특활비가 제일 많거든요. 의장님이 특활비를 이제 없애라. 판공비. 그러니까 판공비 헷갈린다니까. 네. 특활비는 영수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개인 집한테도 갖다 줘도 되고 유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아예 폐지하고 다 영수증 있는 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영수증 없는 돈은 남은 거는 전부 다 포항 지진 성금으로 내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성금 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바른정당은 뭐 이렇게 저렇게 특활비가 나올 수 있는데 전면 수령 거부하겠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의총을 소집해가지고 대표님 오시면 특활비 수령 거부 선언을 하자. 그리고 특활비 폐지 운동을 대표님 판공비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도 이제 특활비 안 받겠다. 네. 선언을 하시자고요. 당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죠. 조금만 그걸 떠나서.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 특활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더라고요. 국회가 존재해왔던 이래로 항상 액수의 차이는 있어 왔던. 근데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활비로 저도 뭐 한노위 간사도 하고 뭐 최순실 청문회 때도 위원장 되면 위원장한테 나오고 간사 되면 간사한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 노동수당이에요. 뭐 그런 개념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설날 우리가 이제 떡값이라며 줬던 기업에서도 줬던. 근데 그게 꼭 그 보너스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값처럼 수고했어의 개념으로 돈 현금을 준 거거든요. 이게. 현금을 주는 거죠. 네. 계좌를 넣어줘도 되고 추가 근무수당이라고 월급 명세서에 이번에 뭐 새로운 특위 새로운 걸 했으니까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상하관계인 것처럼 국회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특활비 문제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는 특활비 그러면은 월급 줬으면 그 특활비는 어디 줬냐 하니까 야당 원내대표 당시 줬다고 하니까 내가 안 받았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빕니다. 사실 꽤 많이 비어요. 현재 설명할 수 없는 비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뭐 쫓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공백이 생기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칠 수도 있다. 이거 제가 이야기했듯이 홍준표 출당되고. 그죠? 친박도 다 날아가고. 친박은 뭐 자연스럽게 적폐청산해주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흔들리면 친박이 잡겠죠. 그건 아니죠. 지금 최경환 서청원은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정말 보수 리더가 없다. 우리 유승민 비대위 비대위 맡아서 정권을 행사해라.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한국당 비대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제로일 수는 낮지. 제로일 수는 낮고. 근데 홍준표가 날아갈 가능성은 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법원. 홍준표 대표가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른정당 들어와서 비대위를 니네가 해라. 이건 뭐 본인이 먼저 날아가는데 그때는 본인의 목소리.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사실 끝장 토론이라고 할 만큼 세력도 크고 큰 세력 둘이 부딪혔고 한쪽에서는 뭐 탈당이니 분당이니 심리적 분당이니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쪽이 이렇게 나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20명 이상이 나갔다. 예. 먼저 나갔으면은 그러면은 남은 사람들끼리는 편하죠 이야기가. 근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 걸 그리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은 제가 아니더라도 볼 때는 우리랑 비슷한 문제인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둘 다 양당 환원론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소선거구제고 하니까 뭐 이쪽 한국당으로 뭐 모여라.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도 보면 한국당 제발 좀 가줘. 우리 민주당 가고 싶어. 이게 실제 본마음이 아니냐. 물론 박지원 대표는 100%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몇 분들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은 명분을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예. 우리는 바로 합당하겠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하태경, 유승민 간의 합당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탈당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주 세력을 그죠? 호남 정통 민주 세력을 우리가 뭐 구출하겠다. 이런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안 주려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박수 받지 않고 시너지가 없는데 왜 합니까? 안 그래도 쪼그라들었는데 우리는 더 쪼그라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내려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20명 이상 영원한 국민 20명 이상 탈당? 주민들이 네. 박수 쳐주면은 우리 할 수 있어요. 호남 주민들이 박수 안 쳐줍니다, 지금은. 아니, 네.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호남 보더라도 호남에 지금 민주당 지지가 한 7, 80% 되죠. 그 정도 되겠죠, 뭐. 그죠? 네. 그런데 바른정당 합당에 찬성하는 게 한 37, 8%. 네. 반대하는 게 한 45% 되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의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아니. 여론조사예요. 국민의당 권리당원은 네. 한 50%가 바른정당 합당 찬성이고 네. 민주당 합당이 한 10몇 %예요. 그러니까 호남의 여론이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체감하는데 한번 제가 KTX 타고 광주 내려갔는데 제가 잤거든요. 개의치 않는 거겠죠. 아니 제가 당이 작아져가지고. 잤는데 네. 제가 이제 광주 내려간다고 하고 자니까 막 호남 분들이 깨워줘요. 내리라고. 그거는 의원님이 바보같이 자고 있으니까 깨운 아니, 거를 호남의 바른정당에 대한 호감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면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호남의 좀안 됐고 그러니까 당도 최고라. 그 전에 깨지기 전에 우리 20명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자고 있어서 깨워줬을 거예요. 이 양반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정당에 대한 호감도 근데 상관없이.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유권자들을 악수를 일일이 하고 이제 만나기 때문에 네. 제가 호남 쪽 내려갔을 때 오히려 영남 내려가면 야 이 새끼야 너 왜 왔어 이런 있잖아요 친박 네. 쪽. 근데 호남은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바른정당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그런 거죠. 뭐 하여튼 뭐 불쌍해서 분위기 좋은 건 최고지 정치인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하고 안철수 관계는 과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어제는 DJP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연대를 바라기 때문에 네. DJP 선거연대에 비유했는데 근데 JP는 당시 정치 스펙트럼을 보면 지금 홍준표랑 가까워요. 가장 오른쪽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YS라는 DJ. 네. YSDJ가 서로 필요할 때 합당을 했다가 경쟁할 때 또 분당을 하고 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을 보면 이제 민주당에 이제 몇 분이 계시고 민주당 이외에는 그나마 가장 앞서 있는 게 유승민, 안철수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어쨌든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앞으로 대선까지는 큰 새로운 스타가 나오기 전에는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밖에 없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국당에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4년 이상 남았는데요. 아니 굳이 명분 없이 합당 안 해도 개인 대선 후보로서의 이 인지도나 지지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떨어지겠죠. 우리도 명분 없이 명분 없이 하는 것보다 명분 있게 도개청청 가는 게 낫죠. 유승민 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선거연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승민 대표 잃을 게 별로 없다. 우리는 충분히 얻을 거 얻는다는 거죠. 근데 선거연대도 안 될까봐 제가 박지원 전 대표님한테 사실 선거연대까지는 하자. 그죠. 그건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 안 갈 거면 민주당의 후보 안 될 것도 아니고 선거연대까지는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민한테 맡기자는 거죠. 그러면 바른정당의 핵심 지도부의 본심은 선거연대까지만 가자 이겁니까 일단은? 그건 반드시 하자. 거기까지는 반드시 하자. 반드시 하자. 통합까지는 너무 길도 멀고. 아니 근데 통합은 이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무리하지 말자. 그렇죠. 네. 이걸 굳이 무리해서 합당하다가. 자연스럽게 온다면 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건 네. 굉장히 순리대로. 순리대로 명분 있게. 갈 일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뭐 국당 분당을 우리가 촉진시키려고 하태경이 국민의당 파괴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연대까지도 안 될까 봐. 아니, 박지원 대표 제가 비판하는 거는 박지원 대표는 자꾸 바른정당 파괴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냐. 파괴조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있는 것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악심을 품으면은 네. 자꾸 뭐 안철수 합당 우리도 하겠다. 뭐 이랬으면 하지.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해서 국당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죠, 하려면. 그래서 그 역할을 분란이 안 돼서 바른정당과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통합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봐야. 아니, 그렇게 해봐야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득대길 것도 없고 우리 바른정당의 새로운 개혁고서 스타일도 아니고 그 완전히 옛날 공작, 구태 이런 정치잖아요. 네. 그 정도 영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한마디 하면 또 이 유승민 마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하겠죠. 그러면 그냥 드라이하게 국민의당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보세요? 국민의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선 위주여가지고 네. 우리 다선들이 한국당 가면 당협위원장을 꿰차요. 네. 그리고 그 경선을 하더라도 이깁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은 초선이 많죠. 초선 많죠. 호남 쪽 호남 대부분 쪽은. 27명인가. 이건 정말 내가 정치 실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네. 그리고 비례가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초선들은 가서 경선해서 거기 다선이 떨어진 다선한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다선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막 이렇게 반기를 내는 분들이 대체로 다선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가서라도 이길 수 있다 저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합쳐야지 더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지방선거도 자기가 장악할 수 그런 있고. 분들만 앞으로 나서고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초재선들이 안 따라가죠. 초선들은 안 움직일 것이다.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더라도 분당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합당을 안 한다는데 당장 합당 안 한다는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기 위해서 뭐 그분들 제명 이렇게 할 리도 없고. 자, 바른정당 두 번째 실력자 하태경 최고위원의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희망, 바람 같은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제가 중재한 대로 예. 선거연대로 일단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선거연대 정치 협상을 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좋은 사람들 다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지방선거 전면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연대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서울시장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 선거연대 누가 나가겠다. 이런 식인 거죠? 아, 그렇죠. 그거를 조합을 짜는 게 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도 될 수 있고 유승민 대표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안철수 혹은 유승민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예를 들면 남경필 또는 누구.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나누자.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제 바람대로는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당 손학규, 또 한 사람 나와서 뭐 세 사람 경선 예. 붙이고 뭐 경기도지사 했는데 또 나가요? 뭐 나올 수 있죠. 우리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의 미래를 위해서 나올 수 예. 있다고 보고 너무 막 갖다 붙이시는 희생을 거 아닙니까? 하시는 거고. 희생을. 부산에도 뭐 안철수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해서 예. 뭐 경선에서 흥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불씨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예. 후보군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본인이 지방선거에 나가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는 일단 그림을 딱 그리고 예. 저도 필요하면 저도 헌신할 생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예. 중앙의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하태는 어쨌든 중앙 정치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예. 제 주변 사람들의 어디 나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방은 자, 이것이 바른정당이 바라보는 현재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시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면 이제 결론이 나 있을 테니까, 예, 만나들
얘기를 나눠보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절한 AS, 예. 박연주 씨, TBS 사장님 하와이 좀 보내주세요. 3부 시작할 때 저희가 하와이 니가 가라. 제작진의 사장님에 대한 항의거든요. 예. 청취율 2자리 나왔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저희가 작년 여름께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방송, 시사방송은 청취율 2자리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TBS 사장님의 과감한 배팅이었는데 나와버려가지고 아직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와이는 못 보내주겠고 제주도라도 보내줄게 이런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BGM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다금바리 선생님 오늘 사이버사령부 부의사관 다금바리 선생님에 대한 문자도 좀 있네요.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예, 아마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지난 방송과는 다르게 조금 조심스럽게 오늘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듣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하신 건 사실이고요. 다음 방송에는 좀 더 과감하게 예. 하기로 하고 가셨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가 확인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엄청 많죠. 예.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 어떤 처벌을 받는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양지열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양동 주민 한 분이 네. 소주 네, 특종 소주를 다스처럼이라고 너무 완벽하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야 진짜 이런 소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소주 스티커를 만들어 보내셨는데 예, 소주에 붙여봤더니 정말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착각할 만큼 밑에 보면 도곡동 천연 안반수로 만든 소주 다스처럼. 여성 모델도 바꿨으면 좋겠네요. 네. 소장님 아직 등장하실 때 아닌데 자꾸 중간에 등장하셔가지고. 예, 다스에 관한 국민들 관심이 이렇게 패러디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가양동 주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남방정책 신남방정책. 네네. 네, 이게 등장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신남방정책 중요한 거다. 노무현 정부 때도 남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다. 구상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다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동북아시대위원회라고 해서 동북아시대 한중일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때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예, 2003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구상은 EU가 있고 미국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는 한중일이 주요 국가니까 그 국가들을 먼저 하자. 근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네. 아세안하고 한중일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진보 정권은 계속 그 미국 일본도에서 좀 벗어나서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나 어떤 역내 구조를 만들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생산으로 보면 이미 생산 공동체가 있고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의 부품 첨단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부품 중간 부품이 되고 이제 아세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값싼 노동력까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서는 세계 1위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근데 그런 경제 블록이 있긴 한데 실제 그 블록 안에 국가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나 우리가 같은 영내로 묶여있다는 의식은 사실은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얕잖아요. 제가 동북아 공동체를 EU를 모델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방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EU와 미국은 같이 소련이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EU가 건설되는 걸 도와줬잖아요. 예. 독일이 아직도 미국에 의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네, 지금은 근데 중국이 안에 있어요. 독일 혼자 소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시아를 보면 저기 안에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결성되는 걸 미국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 양자 동맹을 여러 개 만들어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동맹,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일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동맹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보면 방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AMF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IMF의 아시아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방해를 했고, 근데 중국이 지금은 커져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고, 아시아로의 회기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를 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맞붙어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살 거냐? 어느 쪽으로도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십몇 년 전하고 다르게 중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니까 PPP,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GDP로 보면 이미 세계 1위거든요. 그런 중국이 이제 아시아 경제권을 묶어서 자기가 과거 미국이 그랬듯이 아시아 경제권은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거를 미국이 계속 해방 넣어왔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들링 스루라고 해서 그럭저럭 사이를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을 빼면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편 들을 수도 없고 미국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럼 이 나라들이 만일에 좀 더 협력이 강화되고 서로 통하게 된다면 함부로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 집단이 되면.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빼고 우리끼리 보이자. 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깔린 생각은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퍼스트 차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힘 센 두 사람 빼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이하자면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럴듯한. 예. 그리고 그거 이제 블라디보스톡 가서 이건 원래 뭐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북방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쭉 연결하면 러시아부터 남북한 아세안 그다음 인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종축이 생겨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1대1로라고 세계를 좌우로 쫙 연결해서 자기가 중국 중심 한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는 이제 거기 대항한다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연결되는 그림을 그린 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령 이제 자꾸 남차이나 남중국 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도양에서 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쪽거나 다 인도양에서 배가 오면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베트남, 필리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부딪히는 데까지 지나서 오게 되니까 이 해양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도 그냥 중국에 들어갈 수는 없고 또 옛날에 중국한테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를 아세안이 굉장히 잘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 특징이 있는 게 10나라잖아요. 업스바까지 12나라인데 헤게모니 국가는 없잖아요. 과거에 식민지들을 다 겪어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크긴 큰데 근데 헤게모니 국가 없이 연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모델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죠. 그렇죠. 6억 3천만 명에 한 2조 5천억 달러니까 한 4천 달러 정도. 근데 PPP로 하면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1인당 GDP가. 근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1인당 GDP가 한 5천 넘어가면은 이게 경제 비약을 해요. 도약을 합니다. 그 전까지 사실은 경제하려는 마음도 별로 없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쌓이면서 비약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세안도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도 아세안이 굉장히 빨리 중국처럼 빨리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중국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랬죠. 경제적으로도 무시하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이 건물들이 크긴 큰데 어딘가 엉성했거든요. 화장실에 물이 샌다든가 이랬는데. 근데 최근의 상하이나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아니, 규모도 압도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벌어진 것처럼 이 아시안 국가들도 그런 경제적 인계점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는 굉장히 무시하는데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서 5,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예, 역전이 됐는데 다시 또 이 나라들도 다시 지금 깨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안보나 경제 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이죠. 동남아를 무시하고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무시하는 거 이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망합니다, 우리나라. 인권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때까지는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이었다면 네. 실제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경제적으로 또는 안보 면에서 이 나라들을 무시하면 우리나라가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태까지는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쪽 노동자들을 사실상 착취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지킨다. 서로 이익을 본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혹시 이게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가령 이제 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얘기한 말레카 해협 부근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접근을 하게 되죠. 한국은 한반도 때문에. 동남아시아 뭐 또 다들 똑같은 정도는 아닌데 중국을 굉장히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 제갈량이 7.7급한 게 다 동남아시아 가서. 굉장히 그리고 전쟁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예. 침략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말레카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해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해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도 맞닥지 않거든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한국은 또 북핵 문제 때문에 이게 양쪽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을 만들면 옛날에 왜 제3세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1955년에 반둥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저온 라이라든가 네루라든가 티토 뭐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3세계를 선언했고 그때부터 소련하고 미국이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던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러나 양쪽에 끼이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집단 이런 구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 정책 몇 가지 좀 소개해 봐 주세요. 지금 뭐 어떤 정책을 이 블록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경제인데 네. 특별한 것은 인도네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거든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군사 관계를 그러니까 방위산업 교류를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안보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단순하게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무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무기 구매를 경계시키듯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여전히 환상입니다만 철도로 왜 시베리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 예전부터 저도 그리고 이제 1대1로에서 예. 일대라고 하는 거는 항구로 배로 해서 이제 인도양까지 쭉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평화롭게 지켜지면 사실 우리나라 물동량이 65%가 말레카 해협을 거치거든요. 그 특히 원유 이런 건 다 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권이 달려 있는 거죠. 방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외에 그때 나온 얘기로는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4차 산업이 뭔지 제가 아직도 몰라가지고 잘. 네, 사실은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천재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새만금 같은 데다가 아시아의 천재들 다 모아놔서 무슨 연구소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아시아의 천재들이 한국에 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없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살기가 1인당 GDP도 넘고 IT망 잘 돼 있고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에 오는 연구하기 이유. 좋고 일본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물가도 비싸고요 요즘 일본만큼이나. 그리고 아세안이 또 주목해야 될 게 평균 연령이 29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라들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빨리 클 거라는 거예요. 중동도 굉장히 젊어졌어요. 네, 그 젊은 나라들의 젊은 인재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이 뚜렷한 건 없을 거고요. 아마 인력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말들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수자원 관리 협력, 교통과 에너지 협력 뭘 많이 하려나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콩강이잖아요. 그 메콩강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가 있고 특히 생태 문제는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향후 한 4년, 5년간은, 우리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나 또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정이나 이런 게 많이 눈에 띌 수 있다. 예. 네네. 그 첫 발찌였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정태일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